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접근, 림랜드 전략이라는 미국 중심의 관점으로 해양 세력이 대륙 세력을 봉쇄하는 것, 즉 대륙 세력은 왜 적이니까, 악이니까 봉쇄하는 것이 지금 미국이 해야 될 일이고 전 세계 자유주의 세력들은 미국의 뜻에 따라줘야 된다. 이게 미국이 하는 이야기죠. 과연 이런 접근이 유효한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가? 또 하나는 지금 신냉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맞나?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격돌로 보면 냉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거대한 패권끼리의 충돌이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예술 뭐 전반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지금 사실상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신냉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냉전에는 중요한 게 좀 들어와 있어야 돼요. 블록이에요. 즉 동맹. 미국은 동맹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빅터차 교수의 그 파워플레이라고 하는 이제 좀 나름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나토 방식이 있고요. 아시아 방식은 뭐죠? 허브와 그러니까는 뭐죠? 그 자전거 축과 살 뭐라죠? 바퀴살. 네. 바퀴축과 바퀴살 전략이라고 해서 이 아시아는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미국과 대만 이렇게 다 양자 동맹이잖아요. 근데 유럽은 지역 안보 공동 동맹 체제고요. 이렇게 동맹 체제를 가지고 정치 군사적인 블록이 한 축에 있고 또 한 축은 경제적 블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과연 지금 이렇게 있는가? 미국은 하자고 하고 있죠. 근데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그만 이런 분위기를 사실상 숨길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신냉전이라고 했을 때는 신냉전으로 부르기가 어렵겠죠.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가? 자, 제일 먼저 출발했던 이 림랜드 허트랜드의 충돌이라고 하는 이 안에 우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신냉전이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왜? 한국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일 큰 이유는. 미국의 힘이 떨어지고 중국의 힘이 세지고 이런 거 우리 입장에서 다 외생적 요인이죠. 내생적 요인의 핵심은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30살 안 되시는 분 계세요? 혹시 20대? 20대 분들 저기 길 가다가 그 백인 사람들 만나면 쫄고 표현이 너무 그런가? 좀 위축되고 피하고 이러세요? 아니요. 우리는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네. 제가 71년도에 태어났는데 71년도에 대한민국 모습은 당연히 머리 없죠. 70년대 중반부터 제 머릿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지금이랑 비교할 수가 없어. 제가 서울 봉천동에서 학교를 갈 때 진흙탕길을 비가 지금처럼 장마철이면 진흙탕길을 걸어서 학교를 갔었어요. 매 이틀이 멀다고 겨울에는 그 연탄가스 중독 사망사고가 TV에 뉴스로 나오고 1978년도에 흉년이 나가지고 쌀 수입하고 뭐 이랬던 나라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없겠죠. 이거예요. 차범근 감독이 왜 요즘 축구 선수들은 유럽 선수를 보면 위축되지 않지? 한국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한국과 이후의 한국은 제가 보기엔 전혀 다른 나라예요. 지금 방금 손 드신 분들은 저랑 전혀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적 공감대나 세계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강의는 크게 두 개의 초점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된 세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자. 오늘 얘기 한 95%쯤 요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여기에서 그 미국 가장 핵심은 미국의 패권이 약화됐다라는 건데요. 예, 여기서 이제 내생적인 요인은 미국의 이제 그 경제 패권, 뭐 군사 패권, 이런 동맹 체제 등등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 그런데 미국의 그 일극 패권, 일극 시대, 그러니까 탈냉전 이후에 미국의 일극 체제가 되면서 WTO를 가져서 세계 단일한 시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의도치 않은 unintended conclusion이라는 게 나오죠. 중국이 너무 세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놓친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엔 한국도 세졌어요. 동남아의 아세안도 세졌어요.
중동도 세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국 때문만은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워낙 세니까 드러나는 거고, 중국이 균열을 크게 내니까는 이 안에 우리가 지렛대를 꼭 흔들 수 있는 게 많아졌던 것은 맞다. 근데 이런 의도치 않은 결과가 외생적 요인을 여러 가지로 촉발을 시키면서 이게 다시금 전체 세계 질서에 변화를 주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이해를 해보자. 이런 거고요. 이 아래의 그림은 지금 미국의 그 1극에서 다극 체제로 넘어와야 될 시점에 미국은 그렇지 않고 계속 일방주의와 우선주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또 정치, 경제, 군사, 안보 전면에서 갈등이 유발이 되면서 질서 재편에 대한 요구가 올라오고 있는데, 밑에 흐릿한 글씨의 의미는 뭐냐면은 미국이 다원주의나 다자주의로 갔더라도 또 세계와 협력을 했더라도 질서는 재편될 수밖에 없었다. 즉 지금 우리 눈앞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딛고 있는 세계의 이 변화는 어떤 형태로든지 왔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탓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세적으로 좀 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좀 보자라고 하는 부분은요, 한국이에요. 오늘 이야기 이 부분 한 5%쯤 마지막에 조금 할 거예요. 할 건데, 실은 제 전공은 이쪽이에요. 국가혁신 체제가 제 전공인데요. 그러니까 산업, 클러스터 정책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세력 대 대륙 세력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시각을 바꿔보면은 주변부 대 중심부로 한번 보자. 그럼 아까 손 드신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중심부로 지금 세상 인식하고 계신 거죠. 그죠? 이미 이 메커니즘, 즉 구조, 한국의 경제, 군사, 안보 등등의 구조는 이미 중심부 국가로 와 있어요. 그죠? 32번째 선진국으로 진입했잖아요. 예. 물론 이 안에 이제 따져볼 거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의 인식구조는 뭘까? 이게 지금 여전히 주변부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기 계신 20, 30대 소위 MZ세대 분들이랑 세대 갈등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주변부 국가 사람이고 여기 중심부 국가 사람이야. 내가 뭐래도 여러분 눈에는 꼰대로 보이는 게 저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노력해야 되는 건 지금 MZ세대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중심부 국가 관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뭔지, 그러니까는 3% 세대다, 5% 세대다 이런 포기에 초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과 이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떤 현실에 있게 이러는가라고 하는 이 고민을 좀 봐야겠다. 우리는 정부도 욕을 하지만 노조도 비판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공공이나 이 좋은 그 일자리 쪽에서의 이 노동 경직성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쭈으로 나가니까 여기서 말을 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핵심은 포스트 386, 그러니까 386 세대 또는 70년대, 80년대 대학을 다니시고 민주화 운동을 하시고 산업화를 일궜던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비판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저희들도 386 세대라고 말하는데 90년대 대학 다닌 사람들은 그런 거에 상처받아요. 우리는 80년대 학번이 아니고요. 60년대생 아닌데요. 이게 이제 우리 세대 좀 정서가 있는데, 그 핵심은 산업화 민주화라는 엄청난 그 업적에 대해서 인정하셔라. 그리고 지금 핵심은 지금 시대, 즉 포스트 386 시대의 중심부 국가의 역할과 과제가 뭔지, 우리들의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엘리트이기 때문에, 정치와 정책의 엘리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중심부 위치에서의 중심부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과제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좀 해보자. 이러면 이제 오늘 얘기 다 한 건데요. 나머지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5가지 얘기가 있어요. 얘기가 이렇게 좀 있고, 마지막에 한국 중심부 국가 얘기는 조금 한 5% 정도다. 그럼 먼저 이제 패권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미국 패권이 왜 약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미국 내부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 그다음에 국제 정치 경제 안보 관련된 이야기, 다음에 이것이 전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 라는 이야기, 끝으로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하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혹시 이게 저기 PDF 파일 올려드렸나 모르겠는데요, 양이 조금 많은 거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 얘기에 들어가야 될 자료나 주장해야 될 내용들을 기억 못해서 다 그냥 얹어놓은 거예요. 얹어놓은 거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패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4개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팍스 아메리카나가 뭘까? 다음에 이거 세계 패권이고, 다음에 지역 패권. 되게 중요한 거는 미국을 생각할 때 한 3가지 층위로 생각하셔야 돼요. 전 세계의 패권 국가, 그다음에 지역의 패권 국가, 즉 중동의 패권, 아시아의 패권, 유럽의 패권, 이런 겁니다. 다음에 우리나라와의 관계, 한미 관계, 뭐 사우디와 미국 관계, 이런 것들이 정치, 경제, 군사, 안보가 다 이 안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짜여져 있다. 짜여져 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탈냉전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변했느냐. 즉 그랜드 전략, 미국의 그랜드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것이 냉전 시기에는 밸런스 오브 파워라고 해서 균형자 역할에 초점을 많이 갔어요. 이 역시 이것도 상당히 미국식 표현이에요. 미국에서 약간 양심 있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때도 멍멍이고 지금도 멍멍인데 멍멍이 사이즈가 조금 더 뻑해졌냐 차이죠. 근데 그나마 학계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양해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그럼 미국이 이런 출발들이 어디에 기초해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미국은 굉장히 독특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라는. 이것을 이해하면 나머지가 그냥 다 보이게 돼 있는, 이렇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게요. 미국은 이 팍스 아메리카나는 그랜드 전략이에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전략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 패권 전략에서는 아까 제가 세계, 지역, 그리고 양국 관계, 이렇게 3가지가 중첩돼서 봐야 된다고 했죠. 이런 지역 단위에서는 역의 균형자 역할을 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중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동의 이란과 나머지 이 사우디나 이런 국가들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런 데들이 이제 충돌하잖아요. 이때 미국이 하는 게 주로 뭐였죠? 균형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냉전 시기에는 더더욱이 그랬어야 돼. 왜? 동맹이 중요했거든. 동맹과의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지만이 소련을 봉쇄하는 데 있어서 힘이 나온 거죠. 그럼 미국이 이 그랜드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냉전 시기에 팍스 아메리카나를 했을 때 3개 축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제도적으로 봤을 때 3개 축은, 첫 번째가 안보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같은 거는 안보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유엔 그 상임 안보리 이런 거, 그죠? 다음에 이게 지역 단위로 들어오면 뭐가 되겠죠? 나토 같은 거죠. 다음에 아시아는 미국을 허브로 해가지고 빗살 무늬로 자전거 바퀴살로 쭉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걸 특히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3자는,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좀 사실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대적 동맹이라고 그 빅터 창가 뭐 이렇게 책을 냈죠. 그래서 이거를 유사동맹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튼 미국과 정점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이제 지역 안보 체제라고 하는 이 지역 전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연결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핵심의 첫 번째가 안보다. 왜? 지금 보시면 유럽이 미국보다는 경제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랑 커플링이 세지니까 미국이 답답했잖아요. 근데 총 한 번 빵 쏘니까는 유럽이 싹 정리됐죠.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이 3가지 축 중에 안보가 가장 강력하고 뿌리를 이룬다. 두 번째로는 경제인데요.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거예요. 미국은요.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의 핵심이 이제 WTO인데, 제도로는 2001년도에 안보적으로는 9.11 테러가 있었고, 이 경제 체제로는 WTO에 뭐가 들어오죠? 중국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화폐예요.
예. 이거 자체가 현재 예를 들어 군사 안보도 조금 떨어지고 뭐 글로벌 밸류체인도 약화되고 하더라도 이 화폐 그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 팍스 달라리움이라고 이 국제관계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자체는 쉽게 깨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가장 질길 거다. 왜? 여러분 잘 아시는 락킹 효과, 경로정성 가장 강력한 부분이 화폐에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중동 뉴스를 볼 때 이 세 가지를 놓고 보시면 세 가지가 그냥 쫙쫙 붙어가지고 이 세 가지가 착착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 20세기 역사는 당시 소련이라고 하는 주 적으로 두고 이 쭉 동진해 오면서 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축해온 역사로 미국을 중심으로 보면 볼 수가 있다. 그게 언제 기점으로? 1990년, 91년 기점으로 팍스 아메리카나를 세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팍스의 뜻이 뭔지 아시죠? 평화예요, 평화. 그죠? 피스. 그래서 이 국제 관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애로운 패권 국가. 예. 팍스 시스템이 되면 자유로워져요. 근데 로마가 뭐 그래 니네 말 쓰고 자치정부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팍스의 얼굴이 사라져. 자유로운 패권 국가의 얼굴이 사라져. 예. 소련 봉쇄 전략을 세웠던 미국의 조지 캐넌이라는 분이 이제 그 소련 봉쇄 전략을 디자인한 분이신데 이분은 이런 얘기하죠. 성급함, 조급함은 약함의 표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패권, 자유로운 얼굴이 사라졌다라고 하면 지금 기존 패권 국가에게 상당한 도전과 시련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은 지역 전략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이러네요. 이게 지금 미국이 이 패권 전략에 쭉 보시면은 미국과 지금 이 대서양을 뭐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대서양 동맹이죠. 유럽과 미국. 그리고 미국은 얘기하는 과정 속에 다 유럽은 예외예요. 예를 들면은 팍스 달라리움도 유럽은 예외. 뭐 이런 식인 거죠. 예, 유럽은 자기랑 이제 같은 어느 정도 급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방이죠. 서방을 기점으로 미국의 패권은 쭉 동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동진하니까 제일 처음 부닥치는 데가 어디예요? 예,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에너지도 있고, 군사적으로는 내 뒤통수잖아요. 소련이나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접경 지역에 여기 붙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뚫리면은 미국은 오른쪽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총만 그런 게 아니라 돈도 그렇다. 그러니까 페트로달러라고 하는 것을 만든 이유가 있다. 이런 거죠. 왜? 20세기의 쌀은 석유였으니까. 네. 그럼 이 다음에는 이 끝까지 오면 어디예요? 우리나라가 나오는. 그렇죠. 우리가 있는 이곳이죠. 그래서 이곳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유럽에 영국이 있고, 이슬람 중동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쪽에는 뭐가 있죠? 일본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과 일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는 국익에 마이너스죠. 왜? 미국은 이미 일본을 선택했어요. 그거는 오늘 한 게 아니에요. 70년 전에. 변화가 없습니다. 굳이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 밑에를 바라보시면 오스트리아예요. 예.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라 그래가지고 앵글로색슨 쪽 5개 나라가 있죠.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여기는 우리 지금 국정원들 있잖아요. 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어디로? 미국의 CIA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모여요. 예. 이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안보적으로 어떠냐면은 일본은 아시아의 전선사령부 역할을 하면은 호주는 최종 사령부예요. 그러니까 종합사령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호주와 일본을 선을 가지고선 아시아의 이 군사 안보를 고민하지 한국은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대만에 전쟁 날 가능성 이 뒤에 나올 얘기인데 저는 99.9%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미군과
미군과 일본 군대, 즉 주일미군은 한미연합사령부 같은 연합사령부가 없습니다. 쓰려고 그러면 다 이제 법적 조치를 밟아야 돼요. 미국과 일본은. 미국은 일본 의회에다가 기지사용 요청해야 되고, 일본 의회에서 다뤄야 되고, 국민들이 싫어서 우리는 참전을 하는데 그냥 쌀만 보낼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안중이 없다. 냉정한 현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러시면은 중심부 국가가 왜 주변부 그것도 그렇죠? 20세기 방식으로 살고 있다. 지금 이게 미국이 이제 봉쇄하려는 기본 라인을 그냥 직선으로 거칠게 그린 겁니다.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나마 동맹 체제가 약한 데가 인도 아세안 지역입니다. 여기를 놓고 그래서 충돌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재밌는 그림이 하나 더 나올 텐데요. 그 뒤에서 좀 보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탈냉전 시대 미국은 어떻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90년 이후에 지금 한 30여 년간 미국은 어떠고 있지? 여기에 이 미국의 일관된 모습을 16년에 트럼프가 선거를 하고 17년에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하면서 한마디로 정리했죠. 아메리카 우선주의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일관해 줬습니다. 지금 탈냉전 이후에 미국의 그 그랜드 전략의 핵심은 자유주의 그 헤게모니예요. 자유주의 패권. 뭐 이게 번역하는 사람마다 자유주의 적이라는 단어 적을 넣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유주의 패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입에 자유주의 패권이 더 맞아서 자유주의 패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미국 혼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자주의가 아니고 그 1급 패권이에요. 1급 체제. 이게 유니애터리즘이라서 1급 체제죠. 여기에서는 그 리버럴 헤게모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균형자라든가 이런 그 개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전 세계가 다 해야 돼. 안 해? 그럼 넌 적이야. 왜? 그 나라 그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행복한데 자유민주주의 없으면 불행하잖아. 미국은 특별하기 때문에 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이식해야 돼. 근데 얘가 덤벼? 전쟁에서 죽여서라도 해야 돼. 이게 리버럴 헤게모니입니다. 그 리버럴 헤게모니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뒤에 나오냐 미어샤이머나 이런 분들은 상대방 나라나 지역은 민족주의가 센데 그러면은 당연히 실고로 갈등이 생기지. 이런 방식으로 자꾸 전쟁을 하니까는 미국은 돈이 떨어지지 힘이 떨어지니까 지금 중한테 밀리는 거야. 그렇다고 미어샤이머가 진보적이냐?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전 세계 기존의 자유주의 동맹과 동맹 강화해서 중국을 봉쇄해라. 결론이 그분은 그렇게 나가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밀리터리즘이다. 여기는 그 일본하고 군국주의 뭐 이러는데요. 이제 이거는 군국주의까지는 아니고 이제 군사주의라고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해야 되는데요. 군사주의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시면 요즘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나타나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뭐죠? 에스토니아부터 쭉 불가리아까지 이게 1990년 동유럽이 동서독이 통일하면서 나토를 동진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옆에 폴란드 왼쪽이 독일이고 체코 아래가 오스트리아죠. 원래 거기까지였어 나토가. 지금 새로 색깔이 칠해진 건 뭐죠? 이후에 나토가 들어온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크라이나를 빼면은 러시아랑 지금 다 붙었어요. 러시아가 긴장할까 안 할까? 예. 러시아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 비무장지대처럼 우크라이나를 두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2014년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약속을 어기고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죠? 러시아가 한 얘기가 뭐죠? 2014년으로 회복하면은 돼요. 우리 전쟁이 아니라 작전 중이에요. 뭐 키이브를 때리지 못할 힘이 없어서? 아니죠. 그럼 미국이랑 유럽은 모스크바를 때릴 힘이 없나? 우크라이나에다가 비행기나 미사일 주면 벌써 끝나지 않았을까? 이러면 3차 세계대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제한된 전쟁 또는 작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가갖고 막 이래. 와. 아, 이런 말 해도 되는 거야? 안 돼요. 전 민주당 사랑합니다. 네,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시면 지금 탈냉전이 현재까지 미국이 조금서 세계가 지금 분쟁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를 볼까요? 최근에 이야기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 라인을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군사 안보로만 보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화폐를 갖다 놓고 봐도 비슷하고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갖다 놓어도 비슷하게 보이실 겁니다. 대략 이래요. 근데 최근에 큰 변화가 있죠? 이란이랑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를 했어. 와, 미국은 지금 짜증이 팍팍 나고 있을 거예요. 예,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지금 나토, 유럽, 그죠? 예, 아까 말씀하신 동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 시끄럽죠. 다음에 마지막 이 남은 게 여기 지금 베트남 이쪽 지금 대만 위협을 계속 이야기를 하죠. 왜? 여러분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많이 얻은 나라가 누굴까요? 다 아는, 그죠? 미국이잖아요. 근데 유럽이 이 한 방으로 말을 듣잖아요. 소위 말해서 안보의 지렛대가 작동을 굉장히 세게 한 거죠. 지금 미국의 펄린 팔리시, 펄린 어페어, 아틀란틱스 막 이런 데 보면은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대만에 대한 그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대만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서부터 재밌는 건 미국 그 상원이나 하원은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거시기 하면은 TSMC를 폭격해서 중국에 물자를 넘겨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의도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TSMC 무섭지, 삼성전자 니네 무섭지, 미국으로 와. 미국으로 와. 다른 건 필요 없고 TSMC랑 삼성전자만 와. 이 얘기예요. 예. 이거는 뒷부분에도 얘기가 좀 될 텐데요. 즉 안보의 지렛대를 세게 작동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베트남, 필리핀 바로 위에가 대만이죠. 바로 위에가 지금 대만입니다. 지금 이 자리죠. 이 자리에 한국 꽤 멀어요, 그죠? 일본도 꽤 멀고요. 생각보다 호주나 인도네시아 이쪽, 그죠? 아시아 전역에 이게 한번 빵 터지면은 우크라이나랑 달라요. 대만군을 통해 가지고 저기 중국 군대랑 대리전, 프락시워 불가능, 사실상 전면전. 미국이 때릴 용기가 있을까요? 엔드 때린다고 하면은 미국은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선택한 거로 저는 해석합니다. 여튼 이 라인에 2011년에 오바마가 피보트 에이시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동아시아를 뜻하지 않아요. 미국의 강력한 동맹 체제가 없는 동남아시아의 안보 동맹을 구축하겠다라는 거고요. 필리핀에 대해서 빠졌던 군대들을 다시 넣겠다는 게 최근에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런 거고요. 여기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력하게 해서 중국 봉쇄를 하겠다라는 거죠. 예, 아세안이 이제 인구가 이제 7억이 넘어가기 시작한 거로 아는데요. 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코드 같은 거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이제 안보 라인이 어떻게 그렸는지 아시겠죠? 영국에서 쭉 가로로 세로로 일본과 호주를 연결하는 라인이고 이 아시아 권역에서의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런 거 맺으니까 미국이 중국 싫어 빼고 해 이런 식의 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의 라인 자체가 군사 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총체적으로 지금 탈냉전 시기에 리버럴 헤게모니라고 하는 부분 또 뒤에 나오겠지만 미국 중심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 라인이 생각보다 잘 보여준다. 이 지도를 좀 보시면 미국 대서양을 갖다가 지구는 둥그러니까 이쪽으로 펼치면은 한국의 오른쪽에 미국이 있죠. 우리는 일반적 지도를 보면 우리가 항상 왼쪽으로 저 서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를 서쪽이라고 놓고 보면 오른쪽에 미국이 있습니다. 즉 이 태평양을 놓고 미국은 지금 이 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죠? 다음에 중국은 지금
서진하고 있죠. 유라시아 대륙 전반으로 서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재밌는 게 요 중동 지역에 전통적으로 대서양 동맹이 소련을 봉쇄하게 한 라인으로 많이 봤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와 페트로 체제, 그 페트로 달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것이 미국의 그 달러 패권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출발지가 됩니다. 여기에 지금 중국은 1대1로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되는 단어를 하나 하면은요. AIIB가 있죠.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는 요 두 가지 1대1로 그 원벨트 원로드랑 AIIB는 세트예요. 돈 꽂고 길 뚫고 돈 꽂고 길 뚫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 길을 보시면은 경제적으로 중국은 쭉 가고 있는데 미국이 파란 색깔을 보시면 총을 들고 하고 있는 거죠. 돈과 총의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에도 상공회의소 쪽에서 나오는 자료들은요,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중국이랑 커플링 해야 되고, 왜? 이러면 달러도 불안해지고, 왜? 세계 불안 요소가 많아지면 달러가 요동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불안한 거예요. 물론 그거 원하는 세력도 있겠죠. 예. 근데 반면에 군사안보 시스템에 이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긴장이 발생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미국 정치에서는 전자보다 후자가 세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시아를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동아시아를 놓고 이 두 개 라인이 지금 충돌하고 있죠. 제가 보기엔 한국은 지렛대 들 게 많지 않나요? 진짜. 네? 예, 그렇죠. 지금이야말로 한국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땡길 게 많아요. 예, 지금은 제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편승 전략은 20세기 전략이에요. 한국이 기존에는 미국한테 편승했고 그 다음에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중국발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중국 편승 전략을 해온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중국이 힘이 세지니까 미국이랑 뭐 이렇게 우리도 힘 세지고 뭐 이렇게 버틸 지렛대가 있으면 나보다 100배, 200배 힘센 것도 지렛대는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싸움이 심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자리가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화폐와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든가 서플라이 체인이라든가 이 모든 게 지금 여기가 격전지다. 여러분은 지금 블루오션이 엄청 많다. 그죠? 제가 지금 MZ세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더구나 영어 못해도 돼. 요즘에 한국말 배워서 오라고 그러잖아. 너 왜 한국말 못해?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BTS 덕분인가요? 네. 이 중요한 아세안 이걸 한번 나중에 자료 그냥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요거 하나만 좀 숫자 봐볼까요? 2000년에서 2021년 한 20여 년 지나는 동안 아세안과 미국, 아세안과 중국의 무역 관계라고 보면은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중국이 앞서는 정도로 올라왔다. 아세안이 지금 미국이 시킨 대로 할 수가 없겠죠. 없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아세안은 한쪽으로 미국, 한쪽으로 중국을 잡고 열심히 균형 타고 있어요. 지렛대 들고 탁탁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세안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 영국 사람이 아니라서 무시하는 싱가포르의 마부반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외교관이자 그 국제관계 연구자 있어요. 뭐 기회가 되시면은 해즈원 차이나라고 하는 책이나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영어 잘하시면 저랑 같이 번역합시다. 돈 좀 벌게. 네. 자, 그러면은 미국이 왜 냉전과 탈냉전 시대에 이런 그랜드 전략이 변화를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 지점을 그림으로 간단히 보면요. 냉전 시대는 이렇고 탈냉전 시대에는 리버럴 헤게모니라고 했죠. 여기 재밌는 거는 미국의 그러니까 2000년 전후에 저기 누구죠?
그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네오콘이 득세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리버럴 헤게모니가 득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쪽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주의니까 결론은 똑같다. 행태도 똑같다. 주장도 똑같다. 예. 이게 나중에 트럼프랑도 연결이 돼요. 미국의 이너서클들은 생각이 비슷하다. 트럼프가 불편한 거예요. 예. 여기에서 유니폴라 모멘트, 즉 단극 체제, 단극 시대죠. 이 단극 시대에 경제적으로는 뭐 우리가 신자유주의 금융의 세계화 이런 이야기도 많이 이제 써왔죠. 특히 좀 진보적 지식인분들 이 단어 많이 써왔을 것인데요. 이 군사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그동안 한국 진보적 지식인들 안에서는 많이 다뤄지지가 않았던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의 부상이 크리티컬 정체가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 건데요. 이 변수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은 다시 그 동맹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다음에 총은 기본에 있지만 총을 앞세우기보다는 달러를 앞세우는 이 방향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지금에 하고 있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우선주의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느끼시겠지만은 현재 모습은 후자다. 이런 겁니다. 나머지 전 세계는 괴롭죠. 왜? 이미 중국과 커플링도 많이 돼 있고, 예, 우리나 동남아나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저가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갖고 하셨어야 될 이야기는, 이거 저기 전략적으로 별 의미 없는 요즘 싸구려 반도체들을 그냥 만들고 거기서 생산기지 좀 만들고 그럴게요. 뭐 비싼 건 안 보낼게요. 첨단은 안 하고 니네랑만 할게. 라는 얘기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가능성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복귀해 보시면 사드 때, 사드 들어오기 8일 전까지 중국이 아무 말 안 했어. 왜? 그때 황교안이었나요? 하여튼 가가지고, 우리 사드 뭐 배치하냐. 미국이 심지어, 중국이 이랬죠. 니네가 사서 니네 거를 한다면, 즉 통제권을 미국이 아니 니네가 주고 있다면은 내가, 왜 중국은요, 뒷자리 아니고 이런 얘기예요. 니네 신경 쓰지 않아요. 대놓고 해요. 고급 관료들끼리 앉지. 니네 그렇잖아. 이해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나 지금 이 쭈미 느낌이 없으니까 손을 넣는 얘기 자꾸 하는데, 미국이 하는 얘기가 하나 있죠. 뭐 이렇게 독도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 빠지면 일본 애들 바로 점령할 건데, 뭐 이런 협박하죠. 중국도 아니 니네들은 뭐 알아. 이해해. 그러니까 니네가 할 수 있는 제스처를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처럼 제스처를 하면은 화가 나죠.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리버럴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심플해요. 미국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나머지. 자기 말을 들으면 선의 동맹이에요. 자기 말을 듣지 않, 자기 시스템과 말을 듣지 않으면 악의 축이에요. 심플해요. 심플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미어샤 슈트 월트 교수는 중국 부상으로 단극 체제가 사실상, 그러니까 유니폴라 모멘트가 사실상 끝났는데 얘 계속 이러고 있네. 이건 아니지. 그러면 아시아 같은 경우에, 아시아에서는 균형 연합, 즉 그 밸런스 오브 파워를 하기가 어려워. 이 얘기는 뭐죠? 동맹 국가들이 미국 편에 서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비슷한 얘기들은 좀 넘어가세요. 여기 보시면은 그 미어샤이머는 이제 그 자유주의 패권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모든 인간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자유주의의 출발점이잖아요. 그죠? 청구권. 이 청구권을 미국이 전 세계에 보장해 줄게. 왜? 미국이니까. 라는 데서 리버럴 헤게모니가 출발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과 똑같은 세상을 전 세계에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재산이 26조인지 30조인지도 모르는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도 얼마면 사,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게. 불편한 거예요.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사실상 탈냉전으로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3년 중에 2년을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은 중동에서 7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요번에 이라크 뭐죠? 러브 전쟁까지 하면은 이렇게 큰 전쟁이 지금 이거 여기에 제가 이 숫자가 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7개의 전쟁에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약 18년인가요? 동안 중동에다 쓴 전쟁 비용이 8조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 전쟁 교전비도 있고 뭐 거기 지원비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기 끝에 보시면은 그 자유주의 세력이여 동맹에서 중국을 봉쇄하지 이렇게 끝나시죠. 즉 이분도 미어샤이머도 어떻다? 미국 사람이다. 네. 세계 평화가 관심이 아니고 미국의 패권이 관심인데 하는 방식이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비판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미어샤이머 얘기는 그럼 뭐로 돌아가자는 거냐면 아까 이야기들은 소련을 봉쇄했던 조지 캐넌의 이 봉쇄 전략 그거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중국을 봉쇄해서 고사시키자 이런 취지예요. 만약 미어샤이머처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지금 디커플링이냐 디리스킹이냐 뭐 이런 얘기가 오지만 오히려 더 세게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예. 여기 보시면은 모케비우스 요 이제 논문이 있는데 재밌는 논문이에요. 이건 뭐를 했냐면 미국의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즉 그러니까는 공화당 세력과 민주당 세력 쉽게 이렇게 딱딱 잘라지진 않지만 굳이 좀 거칠게 자르면 누가 더 전쟁을 많이 했지 않을까? 리버럴 헤게모니가 훨씬 전쟁을 많이 했더라. 라는 그 통계를 분석해 가지고 리버럴 헤게모니를 비판한 논문입니다. 재미있죠. 2015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허그슨은 이런 얘기를 하죠. 미국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전파할 신이 주신 사명을 갖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신이 주신 사명을 갖고 있다는 그놈의 생각이 미국과 나머지 모든 세계에 위험이 된다. 이게 바로 뭘 얘기다?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람이 아마 영국 사람일 거예요. 영국 역사학자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맥도걸이라는 사람이 미국 예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이 사람은 이런 예외주의를 갖다가요. 미국 시민 종교라고 이거를 은유해가지고 지금 이제 첫 번째 2010년대에 위드로 닐슨 때 첫 번째가 있었고 30년대에 두 번째가 있었고 지금 트럼프가 세 번째 그 아메리칸 시빌 리리전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이 예외주의가 미국의 종교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종교다. 네. 그런데 여기 다음 문장 이런 거잖아요. 미국이 예외적으로 선해가지고 벌처스를 해가지고 그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이제 그 시민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 정의, 번영, 그 사회 신분 이동, 그다음에 평화와 뭐 국가 간의 화합 이런 사명감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미국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뭐다? 그런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미국은 굉장히 사악한 놈이다. 실제로는 사악한 놈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면 맨 마지막 파란 색깔에 보시면은 다른 나라들이든 그러니까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나 싫어하는 나라나 중립에 있는 나라나 모두가 미국을 푸시백 싫어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월티기 앞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그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인데 한 논문에서 이런 얘기를 저널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신화다. 5개의 신화가 있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예외주의는 뭔가 예외적인 뭔가가 있어. 미국은 뭔가가 달라 이런 거죠. 그다음에 미국은 다른 나라가 보다 무조건 잘해, 무조건 선해.
도덕적으로 우리는 우수함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은 도덕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무조건 우수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한 장군이 이제 폭격한 장군이 이런 얘기한 거죠. 우리가 패전했으면 우리는 저기 전쟁 그 뭐죠? 전범 재판에 기소됐을 거야. 그냥 막 죽이니까. 왜냐면 여기 그 미스 2에 보시면 여기 중간에 뭐 숫자들이 있잖아요. 필리핀에서 2만에서 시간 보고 있어요. 2만에서 4만 명이 죽었고 뭐 저만에서 뭐 3만 명, 30만 명을 죽이고 뭐 40만 명 죽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아래 거 보면은 위에 거는 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대요. 세계가 미국을 왜 싫어하는지. 왜? 이런 거죠. 그다음에 보면은 오바마 문제점 그 정책을 그대로 고수했다. 오바마도 다를 거 없다. 이런 거죠. 뭐 이런 이제 신은 언제나 우리 편이래요. 미국 예외주의, 신은 언제나 우리 편. 자, 이 예외주의를 가지고 다음에 아까 말한 그 리버럴 헤게모니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아직 글로벌라이제이션 얘기를 못 했는데 일단 그거를 들었다라는 걸 전제로 미국 그랜드 전략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곳이 17년과 22년 10월에 나온 미국 그 뭐죠? 안보 전략입니다. NSS. 이게 이제 5년 간격으로 나와요. 5년 간격으로 나와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 바빠서 못 본다. 이거는 보셔라. 이거는 보셔라. 제가 개인적으로 96년도 이때는 뭐 이런 식은 아니었는데요. 96년도에 자료를 구하려면은 대사관 가서 구했어요. 그래서 그때 수배자라 제가 후배시켜가지고 너 미국 대사관 가서 전략 보고서 좀 받아와라. 그래서 복사해오고 이제 이랬었는데요. 17년도에 보시면 핵심 단어가요. 아메리칸 퍼스트예요. 여기 보시면 미국의 안보 전략은 미국 우선주의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이런 거죠. 여기 이쪽 파란 색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대놓고 이런 얘기죠.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은 미국 예외주의와 우선주의다. 거기서 출발한다. 이게 오른쪽 이게 17년도 안보 전략 피면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게. 이건 약간 분석해 보시면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뭐 이렇게 세계가 경쟁하는 세계고 미국 우선주의로 안보 전략을 이제 해야 되고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리버럴 헤게모니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대놓고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게이지먼트 전략 이런 거는 개입 이런 거는 그 역의 균형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조직 캐년 하듯이 이렇게 좀 하자 그런 느낌이 많은 건데요. 그냥 아니면 그냥 총 쏘고 조지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22년도 거를 넘어가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나토 동진 뭐 이런 이야기들 여기 다 제가 없는 미국이 한 얘기를 한 겁니다. 안보 전략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 여기는 그 보시면은 미국의 그 뭐죠? 경쟁력, 컴페터티브 엣지 경쟁력, 첨단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얘기에는 정치적인 게 고려가 되어 있죠. 미국의 중산층들의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이 찍혀 있습니다. 아까 왜 대만의 TSMC나 뭐 이렇게 들어와 지금 IRA라든가 이런 거가 그냥 어느 날 튀어나온 게 아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자기 나라의 실천 패권을 부양하기 위한 전략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미국의 경제의 핵심이 뭐죠? 소비가 70%가 넘어가죠. 그래서 소비와 투자를 합치면은 미국이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그 뭐죠? 돈을 쓰고 있죠. 그 재정 적자나 경상수지 적자나 이런 것들에서 쓰고 있죠. 즉 소비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일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일자리 그냥 만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강달러를 해가지고 그죠? 달러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일자리 생기고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일자리가 필요한 건 왜 그러죠? 이 화폐가 이렇게 많아지면 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 거품 잡는 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거라면 하나가 일자리를 늘리는 거죠. 일자리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인 거죠. 그죠? 일자리 늘리면 산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IRA라든가 그 칩스 앤 사이언스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의 내적인 요구가 패권의 문제까지 연결이 돼 있다.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든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은 지금 크게 세 가지죠. 바이오, 그러니까 생명 관련된 거죠. 예. 바이오, 다음에 환경, 그러니까 기후 변화 관련된 에너지 전환, 다음에 디지털 전환 관련된 거.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반도체도 더 나가면 이제 퀀텀, 그러니까 양자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선점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생산 시설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 미국은 미래의 경제 패권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의 미국이 갖고 있는 버블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잡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제국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만만치 않다. 네, 이런 겁니다. 나머지 이런 얘기는 지금 한 이야기들이 뒤에 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강력한 미군을 그 군대를 계속 강화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를 눌러야 되니까. PRC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유일한 우리의 경쟁자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인도 태평양 강화국이 나오죠. 다음에 대만 해협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미국이 어디에다가 이거를 꽂고 가려고 하는지는 전략 보고서에 다 나와 있다. 이 다음에 테크놀로지 얘기 앞에서 이제 했죠. 그죠?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10년 동안, 즉, 지금 2020년대죠. 이 2020년대 동안에 미국이 이 기술들을 선점하고 이것에 대한 생산 시설을 미국이 어떻게 설치하는가가 미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앵커가 돼가지고, 그죠? 앵커가 돼가지고 이 동맹 국가들이랑 기술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좋게 말하면 그거, 세게 말하면 뭐다? 우리나라로 다 와. 이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거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안보 전략을 넘어가지고 미국 국내의 산업, 국내 경제, 소비 진작, 달러와의 관계, 그다음에 미래의 버블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미래의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과 군사적으로는 어떻게 첨단을 시켜야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참고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군수 산업을 외국에다가 오프쇼링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따가 글로벌라이제이션 얘기할 때 나올 텐데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마찬가지로 미국이 지금 이런 전략 산업들을 갖다가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는 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럼 미국이 승리할까?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니까 힘들어. 좀 나눠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다시 넣어놓은 거는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군수 안보로만 봐도 안 되고요. 금융의 세계와 이런 식의 월스트리트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잘라서 하나씩 보면 안 되고, 이것이 다 아까 말한 세계, 지역,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보셔라,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변했을까? 왜 전략이 변해야 될까? 팍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제가 보기에는 총도 총인데, 설령 총이 먼저 가더라도 경제적인 기반을 든든하게 닦지 못하면은 팍스는 무너지게 돼 있다. 앞에서 이야기 좀 들었고요. 지금에 와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군사 안보의 지렛대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안보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미국이 경제적인 힘이 떨어져서 경제력을 높이려고 해서 경제 안보화라는 이야기가 또 의미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보의 지렛대를 가지고 경제 질서에 대한 이익을 여전히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독일이 러시아랑 가스프롬간을 끊을 수 있었을까요? 그 끊음으로 해서 유럽이 지금 미국에게 그 어마어마한 지금 비용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스비만
가스값만 저기 러시아에서 들어오던 것에 그 싸게 들어오던 것을 더 내고 있는 뭐 이것도 뭐 있겠지만은요. 미국의 셰일가스가 유럽에 미국 팔리는 가격에서 한 4배에서 6배 비싸게 그 유럽으로 들어갔거든요. 즉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 나토 강화와 플러스 엄청나게 미국 경제 부양을 해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 여기 정치적인 것 또 하나 있어요. 뭐죠? 유럽 안에서도 그럴 겁니다. 즉 군산복합체가 돈을 벌게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의 힘이 세지겠죠. 향후에 이 힘이 평화 협력보다는 긴장과 갈등의 지렛대를 하나라도 더 세게 만드는 요인으로 국내 정치에서도 작동하면서 국내와 국제관계가 계속 핑퐁을 치게 된다. 이야 미치겠네. 이제부터 스피드를 더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림이 몇 개만 쭉쭉 보내갈게요. 자 그럼 미국 패권이 그 흔들리는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 좀 나눠서 볼 건데요. 내적인 요인에서 미국 정치를 먼저 좀 볼게요. 보면 이 미국의 로비스트와 언론과 싱크탱크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리버럴 헤게모니의 명분을 만들고 세계 경찰과 세계 군대 역할을 말하죠. 특히 이런 이 싱크탱크는 압도적으로 군산복합체나 이런 쪽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압도적으로 들어옵니다. 다음에 뭐 뉴욕 타임즈는 뭐 조금 뭐 약간 좀 괜찮은데요. 그런 거 없어요. 뭐 미국의 퍼닝 팔리신 조금 오른쪽이고 뭐 퍼닝 어펜은 조금 더 진보적인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 높으신 분들은 하나가 돼서 미국 패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뉴욕 타임즈나 이런 데서도 저기 러시아를 계속 악으로 그리고 뭐 러시아가 계속 지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책 결정이 되는 공간으로 명분을 만들고 그죠? 그러면 백악관과 의회는 그 명분을 가지고서는 국방비를 늘리고 전쟁을 감행하고 그 돈은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식의 그 밀리터리즘의 다이나믹스가 이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 정치에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의회에 이렇게 정부가 이제 재정안을 예산안을 보내면 의회에서 야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하겠어? 찍찍 지우고 돈을 더 태워서 내보내죠. 다른 거 깎는데 의회에서 국방비는 늘려서 나오는 이런 게 지금의 바이든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더라. 여기 하나 보시면은 그런데 이 사이에 지금 정부 부채 이렇게 보시면은 전 세계 GDP에 미국이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부 부채는 미국이 한 35%로 그러니까 세계 경제 불안을 정부가 부채가 많으면 이제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주류경제학에서 많이 하잖아요.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이 그 가장 큰 부분은 국방비가.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라이팩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사실은 처음 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 주마다 한 주는 모든 주지사부터 의원들까지 다 공화당이야. 한 주는 다 민주당이야. 이게 50개 주에서 지금 30개가 넘게 이렇다고 합니다. 제가 읽은 기억이 맞으고. 요거는 제가 그 월드브리프라고 하는 거를 가능한 한 좀 자주 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제가 냈던 그 서비스했던 자료를 제가 좀 옮겨놓은 건데요. 네, 아까 카카오 채널 신청 추가하시는 요런 게 때때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미국이 한국의 국힘과 민주당의 갈등 이상으로 이 지금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는 그냥 정책이나 법안이 거의 북유럽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플로리다주나 텍사스주는 친환경하면 주에서 너한테 지원 안 해. 이거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민자 오지 마. 이민자 오면은 차에 태워가지고 버싱이라고 하는데 워싱턴이나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 앞에 갔다 사람들을 그냥 버려. 그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만 버려 이렇게 난리가 한번 우리도 못 받겠어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 분들이 하시는 이게 극단적으로 지금 부닥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앞에서 미국이 문제인데라고 하는 뭐 월트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지금 될까?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앞에 우리 존경하는 병덕형님 와 계시는데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를 많이 해도 토론회 이 공론회장이 제대로 안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의 지금 정치 수준이 지금 그 나라의 국력과 국격과 사회적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 이게 이제 뭐 아까 말한 밀리터리즘이나 이런 게 해소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한편으로 한과 동시에 트럼프 얘기인데요. 예, 이 로그 스테이트라고 하는 깡패 국가라든가 뭐 불량 국가나 이런 이야기가 네오콘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울브라이트가 쓰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클린턴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다 똑같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미국의 예외주의에서 이 아까 이야기한 이제 맥도걸이 세 번째 그 미국의 시민 종교를 만들고 있다. 트럼프가.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2010년대에 그 그레이트 워니까는 1차 세계대전 때 십자군 전쟁이다. 미국 사람 우리는 이제 십자군 전쟁을 참전해서 저기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때 위드로 윌슨이 했다라면 트루만 때는 이 컨테인먼트 스트래티지가 아까 말한 봉쇄 전략이 조지 캐넌이 만든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냉전 시대에 미국의 예외주의를 종교화시켰는데 지금 트럼프는 아메리칸 퍼스트를 종교화시키고 있다 이러고요. 그러니까는 아메리칸 퍼스트를 하는데 이 아메리칸 퍼스트가 이 기존의 그 미국의 엘리트들이 하는 방식과 트럼프가 하는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확정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미들 클래스에 초점 맞추고 이런 게 그 이전에 잘 없던 게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정책이 똑같아지고 있죠. 트럼프가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이런 돈키호테 같은 사람은 누르고 싶고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하는 리버럴 헤게모니나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계속 하고 싶고 이걸 흔드는 트럼프가 미국의 지도부는 싫은 거지. 즉 이게 트라이팩터스가 돼갖고 이 대화가 안 통하는 놈들이 트럼프를 잡을 때는 일심단결해가지고 누르려고 한다. 즉 미국이 내부에서 이런 동학의 변화가 일어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구나. 지금의 이 추세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걸 상수로 놓고 우리의 지렛대를 고민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님처럼 하시면 안 된다. 제가 보기엔 좀 반대로만 해보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경제 얘기를 좀 넘어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이 탈냉전 시대 이전으로 보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 냉전 시대에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가 빠져 있었잖아요. 그죠? 인구로만 보면 세계 절반 정도가 빠져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다 이제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죠? 예, 다 들어왔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를 갖다가 그 금융의 세계화라든가 뭐 신자유주의와 금융의 세계화 이렇게만 보시면 되게 좀 파편적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세계화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나 서플라이 체인이 미국을 중심으로 즉 분업 체계가 정리가 된 게 한 축으로 있고요. 다음에 원래의 근간이 됐던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 또는 그 팍스 달라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존재를 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이거 밑에 그냥 읽어주세요. 이게 이런 거 혁신 축적 체계의 한계가 있고 그런 건데요. 그 신자유주의 금융의 세계화 이런 걸 하다 보니까는 미국이 여기다 덩달아 따라온 게 뭐였죠? 그게 오프쇼어링이었습니다. 오프쇼어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머리는 미국에 두고 생산을 외국에 해서 미국이 이제 이윤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막 넘어가네? 가도 되나? 그래서 이거 방금 한 얘기니까는 점프할게요. 이 페트로달러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시작 때부터 이건 안보지렛대가 경제를 먹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시스템을 지금 기본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달러 권위제가 흔들리게 되고 달러 권위제가 흔들리게 되면 미국 패권이 흔들리면 이 도미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가 그 페트로달러에서 페트로 위안을 만큼 눈꽃만큼 써도 그 미국이 화들짝 하는 이유 그리고 미국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미국의 본토에 9.11 공격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최초의 뭐 본토 공격받. 지금 미국 패권이 이렇게 도전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정치, 경제, 군사하고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미국은 엄청나게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네가 조금만 달러를 위안을 흔들어도 미국이 지금 발끈발끈 하고 있다. 야 그냥 이건 한번 그냥 그러니까 국제 수지적 그러니까 무역과 용역의 적자가 어마어마하다.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이 적자가 없으면 세계가 달러로서의 기축 화폐가 될 수 없다. 이거를 트리핀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게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적자를 해야지 세계가 돌아가는데 이 적자는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불안을, 버블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역으로 말하면 세계가 지금 미국 경제를 부양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랄까 동맹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줘야 되는데, 그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의 몫이. 이거는 중국이 힘만 세서 그런 건 아니야. 아까 다시 말하지만 중동도 힘이 세졌고 우리도 힘이 세졌고 그런 거예요. 힘이 세지면 뭐죠? 그러니까 내가 병덕이 형님이랑 친해 그러면은 서로 예를 들면은 차용증서 안 하고 뭐 200만 원 빌릴 수 있잖아요. 물론 저는 뺐죠. 안 갚습니다. 저는 100단위 갚는 돈은 절대 안 갚습니다. 그러겠지만 그러면 저보다 달라 그러죠. 그러면 착한 병덕이 형은 주겠죠. 신뢰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달러로 보유고를 채울 수 있잖아요. 그죠? 달러 대신에 위안화 같은 걸 하는 거죠. 우리 경제 믿을 수 있어. 왜? 경제가 믿을 수 있으니까 달러가 아니래도 기축화폐가 참고로 정확하게 경제에서 기축화폐 달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로화도 들어가고요. 일본 돈도 들어가고 이렇게 거래할 때 기본적으로 쓰는 화폐가 5개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환율, 국제수지, 자본수지, 환율 변동 이런 등등의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지금 이제 슬슬 위기가 오는 거죠.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한데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거 환율이 무조건 싸우면 수출이 잘 된다. 이거 반음하고 반은 틀렸죠.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죠. 그러니까 환율의 적정 수준이 얼마일까 이런 거 고민하셔야 되죠.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로 인하는 공급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환율이 싸면 이거 수출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풀기 어려운 숙제가 있죠. 어려운 숙제가 있습니다. 여튼 참고로 장기적으로는요. 이 환율이 조금 세고요. 이 노조가 좀 있는 게 좋아요. 기술 경쟁력을 높이게 됩니다. 참고로 이 기술력 지수라는 게 있어요. 미국이 100이면 한국이 80이고 유럽이 한 95쯤 되고요. 일본이 생각보다 안 높아요. 85에서 87, 8 정도 합니다. 단 소부장은 97, 8이래요. 100은 다 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990년 이후에 일본을 먹여 살린 건 소부장이에요. 확실해요. 반대로 우리의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거 일본 그래 하지 마. 그리고 우리 소부장 키웠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키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삼성 반도체가 여러분 완제품입니까? 우리는 약간 차이가 있다면 소부장을 재벌이하고 있다라는 게 이걸 어떻게 다각화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세계가 달러를 부양하고 있는 그래프예요. 얘 이제 달러를 막 찍어도 되잖아요. 미국은 막 찍어가지고 달러를 쉽게 말하면은 이제 금리를 높여서 달러를 비싸게 만들어. 그리고 민병덕 나라에 가가지고 자산을 막 해. 그다음에 훅 날려. 환칙에서 돈을 쭉 빼. 그러면은 달러는 이제 부채 탁 갚고 막 이렇게 되죠. 대신 그 나라는 외환위기라든가 경제위기가 오게 되죠. 지금 약간 하고 있죠. 강달러 겁나게 하고 있잖아요. 겁나게 하고 있잖아요. 덕분에 미국은 저기 일자리가 괜찮고 소비가 좋아가지고요. 계속 달러를 올리고 있어요. 지금 8만 불이 넘었어요. 올해.
8만 불이. 인구가 3억이 넘는데 1인당 GDP가 8만 불이 넘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그 월드 달러 스탠다드가 달러 분위제입니다. 달러 분위제가 그 다른 나라에게 미치는 건 어떠냐면요, 이런 금융의 불안정성을 갖다가 주변 나라들, 페르퍼리는 이제 주변 국가죠. 여기서 이 페르퍼리의 뜻은 뭐냐면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돈이 없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죠? 디밸류에이션, 그러니까는 저기 뭐죠? 그러니까 달러가 자기 나라 화폐가 똑같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달러가 탈출해버린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왔던 때 생각해 보시면 딱 그 그림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달러 신용 국가들, 그러니까 채권 국가, 크레딧 채권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제 그 디플레이션 같은 게 이제 올 수 있는 이제 이런 위험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커런시 어프리시에이션은 뭐냐면은 평가 절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세져가지고 실제로 그 플라자비 85년대 플라자비 같은 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참고로 이 보고서는요, 여기 보시면 2003년도에 나온 보고서인데 스탠포드 대학의 그 맥키넌 교수가 만든 보고서예요. 이게 뭐 유럽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에서 킹센터에서 달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세계가 다 싫어하는 그 달러 분위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넘어갈게요.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방금 이거는 이 기사를 한번 나중에 일독해 보십시오. 제가 이때까지 본 저것 중에 광기, 패닉, 붕괴 이런 뭐 그 경제학 책도 있고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뭐 환율 뭐 이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 근데 이렇게 기사를 제가 이거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사 읽어보시면 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글로벌라이제이션은 크게 세 개 축을 갖고 있다. 방금 말한 그 밸류 체인이 있고요, 페트로 시스템이 있고, 오프쇼링을 통해 갖고 이게 들어있는 게 뭐다? 경영 수지가 적자가 나야 되는데 미국 기업들이 그잖아요. 적자가 안 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뭐 극복한다고 돈 들어가고 막 들어갔잖아요. 법안에 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법안에 만들고 대부분 자본한테 갔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진 거죠. 이 문제를 잡지 못해서 큰일이다 라고 하는 게 작년 12월인가 1월 달에 캐나다 그 대자이라는 교수가 낸 책이 있습니다. 이따가 아마 나올 텐데요.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은 이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놓고 보면은 시장과 분업이 세계화가 돼요. 미국을 중심으로. 그런데 중국이 가입하는데 갑자기 중국이 겁나게 세졌어. 여기서부터 지금 군대와 달러에 기초했던 이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대자의 책 여기 바로 나왔는데 이 책은 권하진 않는데 그 분석은 좋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양반 지나치게 극자더라. 지나치게 극자라서 쭉 좋다가 이상한 데로 가긴 하는데 이분의 좀 장점은 밀리터리즘을 같이 봤더라. 그래서 자본주의 축적 위기를 좀 종합적으로 보려고 했다라는 게 좀 있는데 뭐 하여튼 이렇습니다. 하여튼 이 열매가 어디로 갔는지를 이 대자이 교수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자본주의 축적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이 오프쇼링 얘기를 잠깐 하면은요, 우리가 금융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2009년에 제일 먼저 낸 미국 혁신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11년, 13년 이렇게 3번 나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제 전공이 이겁니다. 정확하게 제 전공이 이쪽인 건데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때서야 미국이 소위 말하는 혁신체제, 그리고 미국 첨단 뭐 이런 거로 가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일자리가 늘고 뭐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이게 똑같이 계속 나와요.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 이런 책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그랜이셋은 지리적으로 메가시티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메가시티 얘기하시면 이 책을 보셔야 돼요.
예, 제가 최모 박사랑 이 책을 번역하다가 출간이 된, 우리나라에 번역된 건 모르고 아무튼 번역했더라고요. 나중에 출판된 걸 알았습니다. 김영삼이 어디선가 출판이 돼 있더라고요. 예, 출판이 돼서 한번 꼭 보시면은 메가시티나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보세요. 그래서 미국이 혁신을 하려고 하고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고 그 산업 경쟁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게 직접 경제 이런 거였거든요. 이제 지리를 하는 이런 이야기들에 좀 모티브를 받은 내용이 있고, 이거는 89년도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책이 있어요. 오프쇼링 하자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리쇼링 하라는 거예요. 미국이 왜 혁신을 못하지? 머리는 있는데 테스트 베드가 없는 거야. 옛날에는 수직 체계가 돼갖고 짝짝짝짝 해갖고 경쟁력을 갖췄는데 지금 경쟁력을 산업 경쟁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 얘기로 끝났지만 이게 아까 말한 달러나 이런 거랑 연결이 되면 미국은 지금 생산성 발전이 없는 나라, 이 산업적으로 생산성 발전을 잘 못 시키고 있는 거가 되는 거잖아. 실질적으로 제품 후지잖아. 예, 실질적으로 뭐지, 지금 한국 기업들이 가서 공장을 현대자동차 공장 지으려고 그러는데 어느 노동자들이 19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얘네들 데리고 어떻게 공장 짓지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해서 미국이 경쟁을 그렇지 않으면 중국한테 진다라는 경고를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통틀어 뭐죠? 미국이 오프쇼어링으로 자본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부메랑이 오니까는 미국이 어떤 혁신 체제를 가져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즉 미국이 그냥 금융의 세계만 박혀갖고 이것만 가고 있던 게 아니라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안에 자기들의 그 밸류체인을 내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것이 지금 IRA까지 오는 과정이 실제로 있다. 왜? 여기에서 한 이 그랜 리스에서 한 이야기나 요 얘기들이요. IRA가 22년도에 나왔죠. 21년도에 이게 바이파티산 인프라스트럭처 딜이라고 하는 거는 애칭이고요. 애칭이고 공식 명칭이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 액트, 그러니까는 인프라 투자 법안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철도 깔고,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책이나 나온 얘기들이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과정들이 점프하게 읽어보세요. 네, 강단가 뭐 이런 게 나오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IRA나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만이 아니라 미래 미국 패권을 준비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고, 만약에 이런 새로운 축적 체제가 완성이 되고 미국이 이거를 오프쇼링이 될 때가 되면 할 수도 있겠죠. 고정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지? 중국은 다통사회, 대동사회로 가려고 지금 쫙 플랜을 짜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지? 지금 K모델을 고민하자. 페트로달러 시스템 그냥 이해하시고요. 예. 페트로달러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이야기는 이랬는데 지금 페트로달러가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데, 걸프만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지금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는 다시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빈살만 왕세자나 뭐 중동 국가들이 지금 돈 땡겨서 투자 막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나라들이 사우디나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국가들이요, 미래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 공격적 투자합니다. 그냥 기업을 사버려요. 특히 영국 산업이 막 망하니까 기술이 있는데 그냥 사요. 예, 달라요. 그래서 미래에도 중동은 뭘 하겠다? 오일 정치를 했던 것처럼 국제관계에서 오일 균형을 갖고 오펙 한 것처럼, 또 미국이 균열이 생기고 하니까는 러시아, 중국 끌어들여갖고 오펙 플러스 하는 것처럼 미래 에너지 갖고 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시나? 예, 이거는 진짜 연에 몇 조씩 넣어야 되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공사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민간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그래야지 시장 규정도 만들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거든요. 요 정책을 작년 지방선거 때 저랑 여기 있는 김정우 선생님, 박기영 선생님 같이 만들었는데 이해들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단체장 후보자들이. 여러분들 좀 만들어주세요. 네. 이런 얘기고요. 페트로 위안 점프 다 아시는 거라고 좀 넘어갈게요.
예. 페트로위안. 여기 아마 인도에서 나온 인도 저널이었던 것 같고, 요거는 이란 저널이에요. 이란 신문에서는 그냥 CGV에 주먹을 팍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놨죠. 간섭하지 마라 이러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그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주는 거 이런 거랑도 이 페트로위안 다 연결이 좀 돼 있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외 환경 중국 의도치 않다. 어떡할래? 중국 이야기는 대충 넘어갈 건데, 중국 공산당이죠? 예, 그죠.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 정당일까요? 마구간이는 아니다. 중국 문명 정당이다.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최근에 그 서울대 그 교수님 뭐죠? 그 중국 공산당 관련해서 책 하여튼 뭐 있잖아요. 박경 교수님 그 책 뭐지? 하여간. 저도 까먹었네요. 그죠? 제가 지금 먹고 있어요. 저 양반 지금 안 주고 있는데. 예, 그 중국을 좀 이해를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뭐 중국 힘 세지고 있다 넘어가고 중국의 다툼 사회 이런 거 좀 중요해요. 저는 2035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은 2035년에 세계 33번째 세계 33번째 선진국이 되겠다고 지금 국가 안에서 저걸 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 14억이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우리 머리 위에 있다. 막말로 이거로만 하면은 저기 편성 전략하려면 고민 많이 될 걸. 미국으로 해야 돼, 중국으로 해야 돼. 그죠? 답 없다. 중국이 어떤지 좀 보고 중국 기술력에 대해서 뭐 이런 MIT 총장인가 이 양반이 이제 이대로 가면 큰일 났어요. 예, 돈 좀 많이 주세요. 결론은 이거예요. 대학에 돈 많이 주세요. 이제 이런 뜻인데요. 실제로 미국이 악화된 것을 진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방비를 너무 많이 쓰면서 연방정부가 연구중심 대학에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은 거예요. 절대 양이 줄었어요. 화폐 가치가 변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장기 전략 2개를 실패했습니다. 아까 말한 1대1로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나가는 길을 못 막았어요. 쭉 넘어갈게요. 유럽이랑 중국을 비교해는 조선일보, 우리 여기 기자분들 반성해야 되는 게 조선일보가 정보가 너무 많고 좋아. 관점이 후져서 그렇지 정보는 조선일보를 안 볼 수가 없어서 조선일보 제 사무실에서 보거든요. 매일 이렇게 침 뱉으면서 보는데요. 게임이 안 되죠. 이거 하나만 볼까요? 현재까지 1대1로나 이런 데 통해갖고 중국이 들인 돈이요. 2360조가 넘는데, 원화로. 유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야. 이렇게 하겠다. 저는 이래서 한국이 빨리 유럽과 손잡아서 기술 표준, 국제 어떤 관계 표준 이런 거를 정해야 된다. 독일어 공부하셔라. 빨리 독일 손잡고. 예, 중요하다. 중동, 이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조금 편집도 못했는데 죄송해요. 게으름 떨어갖고. 여기 좀 보시는 거라고요. 최근에 이런 책도 나왔어요. 올 초에. 미국이 중동에서 전쟁에 싸가지고 미국 망하고 있다. 이런 책이 이제 사이먼이라는 양반이 이런 책도 내고 그랬는데요. 미국의 착각, 마구간이는 미국이 이런 5가지 착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승리할까요? 마구간이에서 뭐 이런 반론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제 전환점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환점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국 이기주의로 좀 나타나고 있다. 안보지렛대를 보시면은 지역 패권, 이게 지금 국제정치 관점에서 보시면은 미국이 역외균형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영내 전쟁 유발자가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는 이렇고, 그래서 안보지렛대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나가고 쭉 다음에 이 대만을 해가지고 아시아 쪽에 안보지렛대를 지금 들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강력하게 지금 작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서구 작년 12월 달인가요? 이제 22년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이코노미스트가 진단을 내린 거 핵심이 자유주의 세력을 복원했다. 이게 미국은 지금 진단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대리전이 뭐 최근에 이제 미 국무장관이 중국 가기 전에는 대만적인 낙후 같은 막 느낌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힘의 차이가 있어서 일단 하긴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냥 안보 지렛대를 들어 올리는 거다라고 쫄지 말고 우리 지렛대로 고민해서 우리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일본 얘기 드렸던 거 있죠. 이게 이코노미스트인지 포린 오펜인지 헷갈리는데 이거 기사 링크 있으니까 아마 이코노미스트예요. 여기 이제 그게 쉽게 들어갈 수 없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일방주의가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공백이 생기면 균열이 생기면 그 균열을 채우기 위해서 힘의 작동이 되잖아요. 각 나라들이 지금은 경제 안보와 그러니까 뭐든지 안보와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다 자기가 들 수 있는 지렛대를 들려고 한다. 이때 한국은 지금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렛대를 빨리 들고 오면 하자. 여기 이제 부수 효과로 사이더리로 보면은 이제 조지 캐넌이 얘기했던 이제 그 국가의 이제 바이탈러티 이게 뭐 조셉 라인의 소프트 파워 이렇게 했고 뭐 저는 이게 스테이트 크래프트라는 개념도 이제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미국에 대해서 지금 인상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이거 자체가 생각보다 미국 예외주의 이런 게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미국의 러시아 제재 안 먹히고 있다. 꽤 이런 자료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서방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다. 이게 뭐 러시아 언론이 아니다. 이거 이코노미스트 표잖아요. 네, 그죠? 네. 이 표지는 이제 인도나 이런 데서 러시아 기름 갖다 돈 많이 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 그 총리가 포린 오페에다가 기고하기를 중국이랑 디커플링 해야 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죠? 중국 가는데 독일 기업들 대거 데리고 갔죠. 윤석열 대통령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네.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해야 그렇죠. 네, 그런 거 해야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은 누구지? 제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에요. 바이든이 그런 거잖아요. 뭐 중국 이렇게 해서 와갖고 중국 독재자 이렇게. 그거는 이제 자기 국민들 향해서는 내일 모레 투표가 있으니까는 니네 중국 실체 나도 싫어 이러고 중국 향해서는 돈 좀 같이 벌읍시다. 우리 디커플링 아니에요. 디스킹 아니라는 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예. 해야죠. 이거는 링크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그림을 보실 수 있어요. 시간대별로 미국과 유럽의 가스가 어떻게 우리아 전쟁 이후에 그 전후로 바뀌었는지를 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예. 실제로 이런 걸 하니까는 유럽이 얼마나 지금 미국에 돈을 다시 얘기하자면 월드골프는 이런 게 날아간다. 얼마 전에 IMF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 보내드렸거든요. 이런 거 보내드리니까 꼭 신청하시고요. 유럽도 나름 자기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쉽죠. 이런 거 나오기 전에 빨리 유럽이랑 손잡고 이걸 했었어야죠. 이런 기준 만들 때 같이 했었어야죠. 그죠? 너무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장벽 친 거잖아요. 빨리빨리 가갖고 우리 같이 합시다 이랬으면 왜 그러냐고요? 뒤에서 물어봤어요. 계속 독일 한국에다가. 네. 야 니네는 IR이 어떻게 할 거야? 실제로 물어봤거든. 그 팔을 깔아줘도 몸버근이 어떻게? 지금 실제로 어디요? 동남아시아도 신남방적 때 단어를 지우지 마세요. 단어 지워버렸잖아요. 정말 깝깝한 일이에요. 21세기는 아시아 시대라고 하는 마부관이의 책인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미국이 안 되는 거 이제 플라토크라시라고 이게 정착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국도 지금 이게 플라토크라시죠. 네. 여기 제가 이게 공동 주최한 우리 문병도 선배나 찬대 형님이나 영호 형님은 이 플루토크라시 정체 시스템을 깨야 되는 돈도 받고 그러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은 좋은 책은 아닌데 그냥 돈 잘 파는 책? 좋은 책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넘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들은 그냥 경영학과 사람들도 보이는 거야 지금. 시장이 지금 그렇게 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다른 시대에 와 있습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메커니즘이 달라 이미. 물론 이거 설명해야 될 이런 지수가 다 뭐 모든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보자고. 야, 제조업을 우리나라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예, 독일, 중국, 한국이 제일 잘 만들어. 일본 이런 데가 제일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조업 경쟁력이 좋아. 지역 균형 발전 한국 왜 못하죠? 할 수 있어요. 예, 신재생에너지 호남에다 주고요. 예, 영남에 지금 있는 이 종합 뭐죠? 이 기계 산업이나 이게 종합적인 이 불뚝 산업들에 대해서 스마트화하고요. 예,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노동 이전 구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재벌이 막 이래가지고 노동 이전 구조,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있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은 기술 수준 80%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자동차를 현대차랑 벤츠랑 파는데 우리가 벤츠보다 비싸게 팔면은 안 팔리잖아요. 이유가 뭐가 됐든. 그런데 얘네들은 기술력이 1mm 높은 조건으로 100에 팔고 있고 우리 1mm 낮은 것 때문에 80에 팔아.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은 월급을 독일처럼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대기업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월급을 외국처럼 주지 않으면 빠져나가잖아요. 고급들에 잡으려고 월급을 많이 주는 거예요. 어떤 제도를 만들면 등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여기서 생기는 문제, 즉 기술 경쟁력과 경영 경쟁력에서 기술 경쟁력이 안 되면 경영 경쟁력으로 메꾸는 겁니다. 즉 임금을 까는 거예요. 지금의 노동의 문제, 노동시장의 문제가 비단 재벌의 문제만이 존재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최저임금이 아니라 노인들 복지를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경제 구조 시스템 자체가 이렇다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환율을 조금 강하게 유지하고 노조가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기술 경쟁력을 높일 압력 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는 그걸 지원을 잘해줘야 된다. 그게 혁신체제다. 제가 전공한 게 그거다.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여긴 가서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지금. 그러면은 메커니즘이 이미 변해 있다. 구조가 바뀌어 있다. 패러다임, 인식체계를 바꾸라는 겁니다. 노동 이중 구조 재벌의 문제라고 말만 막 떠든다고 답이 있지 않다.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는 어떤 거래지 풀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재벌과 논의 테이블을 지금 정치가 만들어야 된다. 그죠? 장기적으로 기술 경쟁이 높아지면 이것에 따라서 임금을 올리겠다고 협의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지금 세금을 최고 구간을 법인세를 갖다 25% 있던 걸 24%로 민주당이 싸우고 겨우 1%만 내지고 실질 세율이 18%밖에 안 된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죠? 세금 감면 조치 안 한다고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공약을 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도 1조 얼마가 늘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숨어있는 게 많은 조건에서 무슨 정의를 내가 보기엔 불가능하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고민을 좀 해야 때가 됐다. 그래서 선배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할 시간에 우리들의 과제와 역할이 뭔지를 고민하고 찾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죠. 여기 계신 분들이 향후 10년, 2035년의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기술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한 수준에 올라갈지 못하면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올 거예요. 미국한테도 깨지고 유럽한테도 깨지고 독일한테도 깨지면 우리는 뭐죠? 중국한테도 깨지면 경영 경쟁력을 점점 높여야겠죠. 우리 임금 구조 점점 오겠죠. 양극화 심화되겠죠. 사회 갈등과 균형이 심화되겠죠. 그러면 애들 더 안 나겠죠. 연결되는 문제다. 그 출산 정책의 핵심이 돈 몇 푼 주는 거냐? 애 낳을 때보다 1억 주면 나을 거예요, 여성분들? 나을 거예요? 이런 쇼킹한 발상이 어디 있어요? 돈 몇 푼 주는데 왜 안 낳냐고. 여성분들이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무슨 애 낳는 게 등가가 채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그죠? 일자리와 어떤 주거와 복지 환경 이런 것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은 이런 것이 아닐까? 여기 계신
엘리트 분들이 가야 되는 길이 그러니까 문정희 선생은 이거를 이제 초월적 외교라고 이 균형 외교나 이런 걸 이야기를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의 지혜들을 갖고 보자 이런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한파 책을 이제 문정희 선생의 책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이랑 손잡고 되는 게 뭐죠? 자유무역과 평화를 얘기해야죠. 미국은 지금 사실상 보호주의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유무역 하자고. 그 기준에 대해서 독일이랑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아닐까? 라는 거예요. 동남아시아랑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칼럼에다 하나 썼던 게 이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하시려면 동남아시아와 인도에 최측근을 대사로 보내고 용화대에다가 특임장관 세워서 전략적으로 해라. 미국 따로 중국 따로 해라. 미중 문제를 같이 다룰 특임장관 세우고 전략적으로 드라이브 걸어라. 우리의 지렛대를 가지고 이런 의미죠. 자, 우리 얘기. 자, 이 아까 그려놓은 그림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국 옆에 영내 포괄자 경제 동반자 협정에 들어와 있는 인구가 한 40억이 넘어갈 겁니다. 인도랑 중국만 해도 근 30억이잖아요. 동남아시아가 7억이에요. 일본이 1억이죠? 1억 넘죠? 여기만 얼마인가? 예, 지금 미중 관계가 틈이 벌어져 있을 때 우리 지렛대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내용 기준은 유럽이랑 시장은 인도와 아세안으로 즉 우리의 지렛대를 가지고 인도와 아세안을 지렛대로 중국과 미국에게서 자율성을 획득한 국제관계 핵심적인 단어는 자율성이에요. 우리의 자율성 어떻게 키울 것인가. 피보트 아시아는 지금 한국이 해야 될 때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 체력을 키우기 위한 시스템 개혁이 좀 필요하겠죠? 혁신체제 얘기예요. 한국형 혁신체제 좀 만들어보자. 이걸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다 이런 게 있는 건데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